30년 지기 친구에게 퇴직금 전부를 날렸습니다. 그 친구는 처음부터 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사라진 그 사람의 이름은 제 인생의 절반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오래된 친구를, 삶의 절반을 함께한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함께였고 서로의 결혼식에서 웃고 울었고 부모님 장례식에서 손을 잡아줬던 그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이 당신의 퇴직금 전부를 들고 사라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번호를 바꾸고 흔적도 남기지 않고 처음부터 계획된 배신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오른쪽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단순한 충격적인 사연으로 소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우리 각자에게 작은 경고등이 되고 주변 사람을 지키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명의 구독자가 늘어날수록 이 이야기가 닿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이 영상 하나가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정확히는 1994년 봄, 대한민국 어느 중소도시의 낡은 공장 앞마당이었습니다. 갓 26이 된 민주는 첫 출근 날 아침 넥타이를 어색하게 고쳐 매며 정문 앞에서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사회라는 곳에 처음 발을 딛는 순간 누구나 그렇듯 그는 조금 떨렸고 조금 설렜고 무엇보다 몹시 외로웠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금속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인 바람이 봄볕속을 헤집고 지나갔습니다. 그 어색함 속에 민주는 넥타이를 3번째 고쳐 매고 있었습니다. 야, 넥타이 그렇게 매면 하루 종일 목 졸린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걸걸했습니다. 돌아보니 자신보다 반뼘쯤 큰 사내가 싱글벙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비슷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이미 몇 년을 더 산 사람 같았습니다. 짙은 눈썹에 넓은 이마,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간 얼굴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어딘가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태수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태수는 그날 민준의 넥타이를 직접 고쳐 매줬습니다. 투박한 손가락이지만 의외로 섬세하게 매듭을 잡아주던 그 모습을 민주는 20년이 훌쩍 지나도록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낯선 사람의 넥타이에 손을 올릴 수 있는 사람. 그 자연스러움이 첫 인상이었습니다. 나는 이태수. 생산관리팀. 너는? 저는 박민준입니다. 오늘부터 총무팀에. 야, 말 놔. 우리 동갑이잖아. 그렇게 시작된 우정은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퇴근 후에는 같은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서로의 실수에 웃어주고 서로의 시련에 욕을 퍼부어주고 서로의 승진에 진심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 시절 두 사람이 앉던 포장마차는 공장 정문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낡은 천막집이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그 둘을 단골로 알아보고 또 왔어. 박서방, 이서방? 하고 반겼습니다. 그 포장마차는 나중에 없어졌지만 두 사람이 나눈 이야기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30살에 결혼할 때 태수는 주례도 없이 빈 무대 앞에 홀로 서서 1시간이 넘도록 하객들을 웃겼습니다. 민준에 대한 어이없는 에피소드들을 줄줄이 꺼내면서 신부인 혜선에게 이런 사람인데 그래도 받아줄 거죠? 하고 물어서 혜선이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그날 피로연이 끝나고 태수는 민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야, 혜선 씨 진짜 좋은 사람이다. 잘해줘라 진짜로. 그 말에 민준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태수가 부도 직전의 위기에 처했을 때 민준은 자신의 적금을 깨서 선뜻 내밀었습니다. 돈보다는 내가 여기 있다는 신호로 태수는 그 돈을 1년 만에 돌려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태수는 술이 적당히 취한 상태에서 아무 말 없이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서 소주를 따랐습니다. 그게 그 둘이 오랫동안 서로에게 해온 방식이었습니다. 말보다는 존재로. 야, 박민준, 우리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자. 그래. 근데 네가 먼저 죽으면 장례식 내가 혼자 다 치른다. 그럼 상속 절반은 나한테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둘은 또 웃었습니다. 그런 대화들이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되었고 그 사이에 강산이 3번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고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났고 머리카락이 휘어졌습니다. 그래도 그 둘 사이에 무언가는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민준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민준이 태수를 얼마나 신뢰했는지는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았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저 두 사람은 전생의 형제였을 거야라고 했고 민준의 아내 혜선은 우리 남편한테 이태수 씨는 가족이에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민준의 아이들도 태수를 이 삼촌이라고 불렀습니다. 명절이면 태수가 민준 집에 와서 같이 차례를 지내기도 했고 민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태수는 3일장을 하루도 빠짐없이 지켰습니다. 그 신뢰는 맹목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인 수천 개의 기억들, 수백 번의 전화 통화들, 수십 번의 위기와 극복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것은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경험으로 검증된 확신이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을 거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온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57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해 봄부터 사내에 돌던 소문이 현실이 됐습니다. 사장이 직접 불렀고 위로금과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혜선에게 말을 꺼내다가 잠깐 목이 메었지만 그것도 금방 다잡았습니다. 퇴직금과 명예퇴직 위로금을 합하면 제법 됐습니다. 평생 알뜰하게 모은 돈까지 보태면 부부가 노후를 보낼 만한 자금이 갖춰졌습니다. 집은 이미 마련되어 있었고 아이들도 독립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것들에 행복할 줄 아는 부부였기 때문에 화려하지는 않아도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해 보였습니다. 민준 자신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민준에게 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준아, 나야. 오랜만에 얼굴 보자. 태수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걸걸하고 따뜻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30년 전 공장 앞마당에서 넥타이를 고쳐주던 그 목소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특유의 낮고 탁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민준에게는 가장 큰 함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날은 늦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쌓인 공원 옆 작은 카페였습니다. 태수는 먼저 와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민준을 보자마자 일어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야, 살쪘다. 너도 마찬가지거든. 그렇게 웃고 앉아서 커피를 시켰습니다. 한동안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자식들 이야기, 허리 아프다는 이야기,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이야기. 퇴직 후 뭐하고 지내냐는 태수의 질문에 민주는 그냥 빈둥거리지 뭐. 아직 감이 안 잡혀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살짝 내비쳤습니다. 그러다가 태수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민준아, 이건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 그 말로 시작된 문장이 민준의 남은 인생을 산산조각 낼 줄은 그때의 민준은 알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주위를 한번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제스처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이 비밀을 털어놓을 때 하는 바로 그 몸짓이었습니다. 평소와 조금 달랐다면 눈빛이 더 진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조차 민주는 진심이 담긴 눈빛이라고 읽었습니다. 내가 요즘 땅 쪽으로 좀 들여다보고 있거든. 아는 형이 개발 관련 쪽에 있어서 정보를 좀 들었는데 부동산 얘기가 나오면 귀가 솔깃해지는 건 인지상정이었습니다. 특히 퇴직을 막 하고 노후 자금을 어떻게 굴릴 것인지 고민하던 시기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은행 이자로는 택도 없고 주식은 잘 모르겠고
무언가 안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수익을 줄 수 있는 것을 막연히 원하던 시기였습니다. 어디? 충청도 쪽.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인데 거기가 곧 개발 확정이 난대. 내 인맥 총동원해서 알아낸 거야. 국가주도 복합단지 사업인데 공식 발표 나기 전에 미리 알게 된 거야. 그 형이 웬만해선 이런 거 함부로 말 안 하는데 나한테만 특별히 알려준 거야. 태수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지도가 떠 있었고 실제로 도로와 건물이 거의 없는 빈 땅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좌표도 있었고 지번도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뽑아온 것처럼 보이는 개발 계획 문서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문서, 지구 지정이니 뭐니 하는 행정 용어들이 가득한 서류. 이거 가짜면 내가 뭐가 돼? 내가 직접 발로 뛰어서 확인한 거야. 지자체 담당자한테도 넌지시 확인해봤어. 거짓말 아니야. 민주는 그 화면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그럴싸했습니다. 물론 민주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문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민준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은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이태수라는 사람. 30년을 함께한 그 사람. 한 번도 자신을 실망시킨 적 없는 그 사람. 부도 위기 때 자신이 내민 손을 잊지 않고 딱 1년 만에 돈을 갚아온 그 사람. 그래서 나는 이미 조금 들어갔어. 근데 민준이 너는 퇴직도 했고 노후 자금 굴릴 데 마땅히 없잖아. 은행 이자는 쥐꼬리만 하고. 여기다 좀 묻어두면 3년 안에 최소 2배야. 확실한 거야. 2배. 3년. 확실한. 그 세 단어가 민준의 뇌리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한 것은 태수의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내가 왜 너한테 이걸 말하겠어? 내 이익 챙기려면 조용히 있으면 되잖아. 근데 너 노후 걱정되니까 말하는 거잖아. 우리 사이에. 그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투자 권유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우정의 이름으로 건네진 손길이었습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30년의 세월을 의심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그 30년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그날 밤 혜선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혜선은 처음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땅이요? 허허벌판이라고요? 개발이 확정됐대. 태수 형이 직접 확인한 거야. 그래도 그렇지 퇴직금을 땅에다 넣어요? 갑자기? 태수 형이 자기도 들어갔다잖아. 우리 이익 보라고 알려준 거라고. 혜선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알아서 하세요. 당신이 더 잘 알겠죠? 라는 말로 대화를 끝냈습니다.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닌 그 모호한 동의. 나중에 혜선은 그 순간을 떠올리며 밤마다 후회했습니다. 더 강하게 말릴걸. 더 따져볼걸. 그 자리에서 같이 등기 서류 하나라도 요청했더라면. 하지만 그때는 30년 지기 태수의 말이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혜선도 태수를 가족처럼 여겼으니까요. 계약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태수가 중간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고 했습니다. 계약서 양식도 대금 송금 계좌도 등기 관련 서류도. 민주는 그저 돈을 보내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 편리함이 또 하나의 함정이었습니다. 사기는 종종 이렇게 편하고 쉽게 포장됩니다. 서명하는 날 민준의 손은 잠깐 떨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으니까요. 아파트 한 채 값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 한 번의 계좌이체로 빠져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서 태수가 웃으며 야 걱정하지 마라. 3년 뒤에 내가 밥 쏜다. 삼겹살 말고 한우로라고 했고 그 웃음이 손의 떨림을 잠재웠습니다. 이체 버튼이 눌렸습니다. 돈이 사라졌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태수는 가끔 연락해서 개발 준비 착착 진행 중이야라고 전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의욕 넘쳐서 진행이 빠르다느니 근처 땅 가격이 벌써 들썩이고 있다느니 하는 말들도 곁들였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만 그래도 연락이 온다는 것 자체가 안심이 됐습니다. 연락이 된다는 것은 여전히 관계가 살아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2달째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준이 등기는 언제 나와?
하고 물으면 태수는 그게 행정 처리가 좀 늦어지고 있어. 곧 되라고 했습니다. 3달째에 또 물으면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습니다. 매달 이유가 달랐습니다. 행정 처리, 공무원 교체, 서류 보완, 코드 변경. 매번 그럴듯한 이유였고 매번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4달째에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문자의 답장이 늦어졌고 전화는 종종 받지 않았습니다. 받더라도 짧게 끊었습니다.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그 나중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민준의 가슴 한편에 처음으로 불안이라는 이름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혹시로 바뀌고 혹시가 이상한 대로 바뀌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태수야, 나 좀 불안하다. 등기 사본이라도 좀 보내줄 수 있어? 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요즘 좀 바빠서 그래. 다음 주에 보내줄게. 다음 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달도. 그리고 어느 날 태수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때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민주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다시 걸고 또 걸고 10번은 더 걸었을 거예요. 계속 같은 기계음만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손이 떨리기 시작했는데 멈추질 않았어요. 소파에 주저앉아서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사람이 거대한 배신을 마주하는 과정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입니다. 번호가 바뀐 건 사고일 거야. 핸드폰을 잃어버렸거나 번호를 바꾼 거겠지. 나한테 연락이 없는 건 바빠서겠지. 태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30년이잖아.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닐까?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절대로. 이 부정의 단계가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이틀이 지나도록 민주는 스스로에게 아닐 거야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30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본능적인 수호였습니다. 그 세월이 가짜일 수 없다는 믿음. 그것이 무너지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민주는 태수의 옛 직장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혹시 이태수 씨 연락처 알아요? 번호가 바뀐 것 같아서. 동료는 저도 요즘 연락이 없던데요 라고 했습니다. 태수의 사촌 형에게도 연락해봤습니다. 그 녀석이요? 저도 몇 달째 못 봤는데요. 왜요? 태수가 가끔 가던 당구장 주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그 손님? 2달 전부터 안 오던데요. 2번째 단계는 조사입니다. 민주는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땅의 지번을 들고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손가락이 더듬더듬했지만 어떻게든 해당 토지의 등기를 열람했습니다. 등기에는 민준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준이 산 땅이라는 표시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소유자 이름은 처음 듣는 법인 명의였고 민준이 서명한 계약서는 그 등기와 아무런 연결도 되지 않는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다는 표현을 그날 민주는 처음으로 실제로 느꼈습니다. 가슴이 아니라 배 밑에서 뭔가가 툭 빠지는 느낌이었다고 그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식은땀이 쭉 흘렀어요. 화면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와이프를 불렀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입이 움직이는데 소리가 없었어요. 혜선이 달려왔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혜선이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몰라.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잘못됐다고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태수 씨가 사기를 친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기. 30년 친구가 사기를 쳤다. 그 두 문장이 같은 현실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문장이 각각은 이해되는데 합쳐지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언어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3번째 단계는 현실 확인입니다. 민주는 수소문 끝에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모두 들고 갔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한참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기획부동산 피해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기획부동산.
그 단어를 민주는 뉴스에서 몇 번 들어본 적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 당하는 이야기. 자신과는 무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지금 자신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법무사가 설명했습니다. 기획부동산이란 도시 외곽에 쓸모없는 땅을 개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파는 사기 수법입니다. 특히 법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맹지나 임야를 공식 문서처럼 보이는 자료를 위조해서 선보이고 주변 인맥을 통해 신뢰를 얻어 매입을 유도합니다.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형식으로 만들고 송금이 완료되면 잠적합니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해도 그때는 이미 돈의 흔적이 지워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중간에 소개해준 사람, 그러니까 아는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분이 공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신뢰하는 사람을 앞세워서 소개하는 방식이 가장 흔한 기획부동산 수법이거든요. 낯선 사람 말을 믿을 리 없으니까 피해자가 이미 신뢰하는 사람을 먼저 포섭하는 겁니다. 공범. 이태수가 처음부터 공범이었다. 민주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의자에 그대로 앉아서 창밖을 보며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네 번째 단계는 분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슬픔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먹이 쥐어지는 걸 느끼면서 알았습니다. 이건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첫 출근날 넥타이를 고쳐줬던 그날부터 부도 위기에 적금을 깨줬던 날까지 함께 한 세월의 무게가 얼마인지 민주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 무게를 태수도 알았을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 무게를 이용했습니다. 신뢰를 미끼로 삼았습니다. 우정을 도구로 삼았습니다. 30년의 기억들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오래전부터 나를 노리고 있었던 걸까? 언제부터 이걸 계획한 걸까? 혹시 부도 때 내가 도와줬던 것도 그게 전부 날 믿게 만들기 위한 계산이었던 건 아닐까? 내 적금까지 깨가면서 빌려줬던 돈, 그게 전부 나를 낳기 위한 미끼였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민주는 처음으로 30년의 기억 전체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진짜 공포였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기억까지 오염된다는 것이, 함께 웃고 울었던 그 순간들이 지금 이 순간 의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그 오염은 현재를 망가뜨리는 것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과거까지 파괴하는 것이었으니까요. 5번째 단계는 침잠입니다. 민주는 며칠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밤에는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고 새벽 2, 3시에 혼자 거실에 나와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혜선이 다가와 옆에 앉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어둠 속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도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준혁은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물었지만 민주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끊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땀 흘려 모은 돈이 지금 사기꾼의 손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고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왜 이러지? 왜 이걸 못 막았지? 아버지가 남편이 이래도 되는 건가? 면목이 없었어요. 가족들한테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것도 못 가려보고 사람 하나도 제대로 못 읽고 나는 멍청한 거야, 욕심이 있었던 거야, 아니면 그냥 어리석은 거야.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았어요. 그 자책이 가장 깊은 상처였습니다. 잃은 돈보다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다는 느낌이 더 무거웠습니다. 민주는 오래 망설인 끝에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처음 가는 곳이었습니다. 민주는 평생 경찰서와는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범죄라는 단어가 자신의 삶에 끼어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어색하고 더 낯설었습니다. 민원 창구 앞에 서서 사기 피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말하는 순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담당 형사는 젊었습니다. 30 초중반쯤 됐을까요? 자신보다 25살쯤 어린 사람 앞에 앉아서 민주는 자신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의 우정 이야기부터 해야 하나, 계약서 이야기부터 해야 하나, 어디서 시작해야 이 이야기가 말이 되나. 말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들려주시면 됩니다. 그 말에 민주는 이상하게 눈물이 울컥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는 꼼꼼하게 들었습니다. 가끔 메모를 하고 가끔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진술이 끝나자 형사가 말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이고 공범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잠적한 사람을 찾는 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고요. 돈을 돌려받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의자가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어렵고요.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조사해봐야 알 수 있어요. 일단 수사 착수하겠습니다.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잠적 전에 이미 빠져나갈 준비를 해둔 것 같았습니다. 자신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실질적인 계약의 상대방인 기획부동산 업체는 이미 폐업된 상태였고 대표는 다른 이름의 유령법인을 통해 자금을 이동시켜 놓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찾아가면 없고 잡으면 빠져나가고 법의 속도는 생각보다 느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는 변호사도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민사소송도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또 들었습니다. 잃은 돈을 찾으려다 또 돈이 나갔습니다. 그 아이러니가 민준을 더 지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해서는 그 모든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민준 앞에서는 경찰서에 같이 가고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가고 서류를 같이 챙겼습니다. 밤에 민준이 잠 못 자고 뒤척이면 모른 척 옆에 누워 기다렸습니다. 한 번은 혜선이 화장실에서 혼자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준은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저러는 게 너무 미안해서. 그 미안함이 또 그를 짓눌렀습니다. 큰아들 준혁에게 결국 사실을 말했습니다. 사실을 다 말하기까지 2달이 걸렸습니다. 아들 앞에서 아버지로서의 체면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생각하느라. 그러나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됐습니다. 준혁은 한참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잘못한 건 그 사람이에요.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민준에게 처음으로 숨통을 터줬습니다. 맞습니다. 잘못한 건 태수입니다. 사람을 믿은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30년의 세월을 진심으로 여긴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믿음을 이용한 자가 잘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머리로 알면서도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의 복잡함입니다. 그래서 민주는 그 말을 들은 뒤에도 한동안은 스스로를 탓하는 것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알아도 가슴이 따라오지 않는 그 간격. 그게 상처의 특성이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의외의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같은 기획부동산에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형사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인데 태수와 업체는 민준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을 썼습니다. 각자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을 앞세워 접근했고 그 지인들 중 일부는 태수처럼 공범이었고 일부는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서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었지만 같은 방식으로 당했다는 공통점이 이상한 유대감을 만들었습니다. 피해 규모는 제각각이었고 나이도 직업도 달랐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사람을 믿었다가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모임에 나가기 싫었어요. 내가 사기당한 사람이라는 게 창피해서요. 뭔가 내 약점을 들고 낯선 사람들 앞에 나가는 느낌이랄까. 근데 가보니까 다들 나랑 비슷한 처지인 거잖아요. 나보다 더 억울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 보면서 내가 특별히 어리석거나 모자란 게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 모임에서 만난 정숙이라는 여성은 민준보다 더 큰 금액을 잃었습니다. 30년 노점상을 해서 모은 돈 전부를 같은 방식으로 날렸습니다. 그분은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민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씨, 울기만 하면 안 돼요. 같이 싸워요. 그 말이 민준에게 두 번째 숨통을 터줬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혼자 감당해야 할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범죄의 피해이고 피해자는 피해자일 뿐입니다. 공동 민사소송이 진행됐습니다. 법적인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민준은 더 이상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민준은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왜 믿었는가? 어디서 틀렸는가? 태수는 언제부터 이랬는가? 30년이 전부 연기였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신뢰란 무엇인가?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것인가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인가?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들이었지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들여다보는 것. 그 차이가 조금씩 민준을 다른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수사는 2달 뒤 성과를 거뒀습니다. 태수가 경기도의 한 고시원에서 검거됐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형사에게 연락을 받은 날 민준은 한동안 전화기를 손에 쥔 채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잡혔어요? 예, 검거됐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준은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본인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너무 오래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벽을 잡고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혜선이 달려와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태수는 기소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됐고 민준은 피해자 진술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태수를 다시 마주한 날 민준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격렬하게 분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를 보니 그냥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30년의 기억은 있었지만 그 기억들이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된 사진처럼 존재는 하지만 생기는 없는 그런 것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태수는 법정에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그것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30년 동안 그 눈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함께 바라봤는지를, 그리고 이제 그 눈이 자신을 마주치지 못한다는 것을. 피해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데에는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체가 이미 자산을 빼돌린 부분이 많아서 민사 판결이 나도 실제로 돌아오는 돈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법이 해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한계 안에서 민준은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더 이상 그 완전함을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큰 상처를 입고 나서 일어나는 방식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닫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람을 믿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모든 관계에 자물쇠를 채우고 혼자의 껍데기 안에 들어가는 것. 그 방식이 더 이상 상처를 입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그 길을 선택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열었다가 또 닫히는 것이 두려우니까요. 또 하나는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런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신중하게 천천히 눈을 뜨고 다시 관계를 열어가는 것. 이 방식은 더 어렵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민준이 어느 쪽을 선택했는지는 그의 말에서 드러납니다. 한동안은 사람이 무서웠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오래 알던 사람도 다 의심스럽고 다 무서웠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제가 더 죽는 거잖아요. 태수한테 지는 거잖아요. 태수한테 지는 것. 그 표현이 민준을 다시 세웠습니다. 배신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돈을 잃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남은 인생을 두려움 속에 보내는 것은 민준 자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또 하나의 배신이라고 느꼈습니다. 배신자는 이미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 자신의 나머지 삶마저 포기한다면 그건 배신자에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입니다. 민주는 달라진 것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먼저 재정적으로는 긴축을 시작했습니다. 노후 자금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부부는 지출을 줄이고 혜선이 오랫동안 쉬던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두 사람은 함께했습니다. 불만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서로 탓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그 부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관계를 천천히 다시 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만난 정숙 씨와 종종 연락하게 됐습니다. 아들 준혁과는 사건 이후로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바빠서 소원했던 친형과도 다시 연락이 됐습니다. 친형은 사건을 알게 된 후 직접 내려와서 사흘을 함께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있었습니다. 그게 고마웠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일 때문에 더 가까워진 사람들이 생겼어요. 아들이랑 형이랑. 그 사람들이 이 사건 때문에 나한테 더 가까이 왔어요. 그게 인생이었습니다. 재앙 속에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무언가가 피어나는 것. 그것이 삶이 가진 이상한 회복력이었습니다. 부서진 자리에서 새로 자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한 가지 명확하게 배운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뢰는 무조건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요. 제가 틀렸던 건 태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태수라는 이름표 하나로 모든 것을 검증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30년이라는 세월이 모든 것을 보증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사람은 세월이 보증해 주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바뀔 수 있어요. 나쁜 쪽으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은 씁쓸하지만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믿되 맹목적으로 믿지 않는 것.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그 관계가 모든 판단을 대신하게 두지 않는 것.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혼자서 혹은 전문가와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도 돈이 오가는 일에서는 등기를 직접 확인하고 공인된 서류를 요청하는 것. 그것이 상대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나 자신도 그 관계도 지키는 일이라는 것. 그것이 민준이 얻은 가장 비싼 교훈이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우리 사회에서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족처럼 여겼던 지인, 오랫동안 믿어온 친구, 신뢰를 쌓아온 동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기는 낯선 이의 말이 아니라 신뢰하는 이의 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개발 예정이라는 말, 내부 정보라는 말,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라는 말, 자기도 들어갔다는 말.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들린다면 한 발짝 물러서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 알던 사람이라도, 아무리 그 눈빛이 진지해 보여도,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위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당신의 돈을 지키는 것은 의심이 아닙니다. 신중함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창피한 게 아닙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혼자보다는 함께가 낫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수사조차 시작되지 않습니다. 민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마무리됐고 태수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돈의 일부는 돌아왔고 나머지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후 계획은 수정됐고 부부의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민주는 혜선과 함께 집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낙엽이 쌓인 길이었습니다. 태수를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계절이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들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지금도 가끔 꿈에 나와요. 그 녀석이. 어떤 꿈이요? 옛날 꿈이요. 같이 소주 마시던 꿈. 공장 다니던 시절 꿈. 근데 꿈에서 깨면 그게 다 없어졌다는 걸 다시 알잖아요. 근데 이상한 건 요즘은 그게 화가 나기보다 그냥 슬퍼요. 분노는 좀 지났나 봐요. 슬픔이 분노를 넘어선다는 것은 어쩌면 회복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분노는 타오릅니다. 슬픔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가라앉은 자리에서 조금씩 다시 무언가 자랍니다. 혜선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낙엽 위로 가로등빛 아래로. 민주는 그 가을 저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사람을 믿을 거예요. 다만 이번엔 눈을 뜨고 믿는다는 것. 그것이 배신 이후에도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맹목적으로 믿었다가 배신당한 사람은 더 이상 맹목적이지 않은 채로 다시 세상을 마주합니다. 더 느리게, 더 신중하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민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비슷한 상처를 가진 모든 이들에게 가능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닫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다시 여는 것. 그것이 배신자에게 지지 않는 방법이고 자신의 삶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단순한 사기 피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이건 신뢰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동시에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취약함을 알면서도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민준처럼 사람을 믿었다가 상처 입은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은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창피해서, 미안해서, 자책해서. 하지만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 믿음을 이용한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신가요? 그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같이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태로든 비슷한 제안을 받고 계신다면 제발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전문가에게, 가족에게, 믿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귀찮더라도 등기를 직접 확인하세요. 공인된 기관을 통해 거래하세요. 급하게 결정하라는 말에는 반드시 의심부터 하세요. 진짜 좋은 기회는 하루 이틀 기다려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